안녕하세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지점장까지 오른 그녀가 은퇴 후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평생 고객들에게 예금을 권했던 그녀가 왜 이제는 예금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노후 자산 관리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지 3년 된 김순이라고 해요. 제가 25살에 은행에 첫 입사 후 30년간 일했거든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고객분들을 만났죠. 하루에 10명씩은 만났으니까 30년이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어르신들께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차근차근 모으시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항상 강조했거든요. 정말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은행에서 30년 일한 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객들도 저를 믿어주셨고요. 특히 시니어 고객분들께는 더욱 강조했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위험하다고,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 최고라고, 지금 당장 수익이 적어 보여도 안전한 게 제일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와서 돈 좀 불려보고 싶다고 물어보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예금만 하시면 된다고, 안전하게 이자도 받으시고 원금은 절대 손해 안 본다고 안내해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75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농사지어서 모은 돈 8천만 원을 들고 오셨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투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치킨집 차린다고 하는데 이 돈 투자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업은 위험하다고, 이 돈 다 날릴 수도 있다고, 차라리 정기예금 하시라고요. 그때 금리가 4%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정기예금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가 잘 말렸구나. 예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더 예금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졌어요.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고객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은퇴할 때가 됐을 때 퇴직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30년간 성실히 일한 결과였죠. 당연히 어디에 넣을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평생 고객들한테 권했던 바로 그 상품, 정기예금이요. 그때 금리가 연 2.8%였거든요. 요즘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예전 4%, 5% 시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였어요. 계산해보니까 1년에 896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월로 치면 74만 원 정도였어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거기에 예금 이자 74만 원까지 하면 월 194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혼자 살기엔 넉넉하겠다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숫자만 봤지 실제 생활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이었는데 정말 갑작스러웠거든요. 병원비만 거의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때 남편 퇴직금 2억 원이랑 우리가 30년간 모아놓은 적금 1억 5천만 원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남편이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자신이 이러려고 평생 돈 모은 게 아닌데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건 제 퇴직금 3억 2천만 원 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진 거죠. 이제 나 혼자니까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을 거라고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은퇴식 날 동료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다들 부럽다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예금 이자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지점장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 최고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은퇴 후 첫 달 통장에 들어온 예금 이자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74만 3천 원. 딱 계산한 대로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예금의 장점이지,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 먹어야 하고 당뇨약도 먹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한 달에 병원비만 40만 원은 나가요. 특히 무릎이 정말 아팠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서서 일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를 주 3회씩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만 월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사니까 모든 게 비싸고 외로웠어요. 남편이 있을 때 둘이 함께 장을 봐서 큰 포장으로 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혼자니까 작은 포장으로 사야 하는데 그게 더 비싸요. 김치도 예전에는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김장을 했는데 이제 혼자 해 먹자니 양이 너무 많아서 김치 사 먹게 되더라고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로워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 TV 보면서 밥 먹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만나서 밖에서 밥 먹는 횟수가 늘었어요. 게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작년에 5천 원 하던 게 올해는 6천 원, 7천 원 해요. 특히 과일값이 너무 비싸져서 사과 하나가 2천 원씩 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에요. 한 번 나가면 5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결국 한 달에 250만 원은 써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194만 원. 매달 56만 원씩 부족한 거예요. 이상하네. 계산이 안 맞네. 처음엔 이번 달만 특별히 많이 쓴 건가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껴 써도 200만 원 아래로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금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달만 이러겠지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원금이 벌써 300만 원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이러다가 10년,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영미가 전화를 했어요. 영미는 서울에서 남편이랑 아이 둘이랑 살고 있어요. 영미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값이 2억에서 2억 8천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예금이 3억 넘고 신용도도 좋다면서요. 그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깨먹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영미는 뭔 소리냐는 시기였어요. 예금 이자만 받아도 월 70만 원 넘게 나오고 거기에 연금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좀 도와달라고 8천만 원만 보증 서주면 된다고 했어요. 8천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했더니 엄마 예금에 비하면 적다면서 은행에서 일하셨으니까 보증 서는 것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둘째 딸 영숙이도 전화를 했어요. 차가 갑자기 엔진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소에서는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했답니다. 12년 된 차라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새 차 뽑으려고 한다고. 요즘 차가 다 비싸졌는데 2천만 원만 보태주면 중형차 하나 살 수 있다면서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게 적은 돈이냐고 했더니 엄마한테는 적은 돈이라고 예금이 3억 넘게 있는데 2천만 원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도 전세보증금 보증 서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언니고 자신은 자신이라고 차 없으면 출근도 못한다고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두 딸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연달아서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엄마 돈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미리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저를 살아있는 ATM 기계로 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아, 내가 이 애들한테는 그냥 돈덩어리구나. 내가 언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빨리 결정해달라고 차 없으면 정말 불편하다고 영숙이가 재촉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냥 빌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30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 자식들한테는 그냥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인가. 내가 힘들어서 매달 원금 깨먹고 있다고 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네.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진짜 믿을 건 자식도 아니고 돈뿐이라는 걸. 자식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엄마 돈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옛 동료 정미경 과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보다 5년 먼저 은퇴한 선배예요. 은행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정미경 언니와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정미경 언니가 우리가 왜 고객들한테 예금을 권했는지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고객들 돈을 2.5%로 받아서 5%, 6%로 대출해주는 게 은행 수익 모델이라고. 예금이 많을수록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고 했더니 안전하긴 하다고.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고. 34%인데 예금 금리가 2.5%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언니가 지금 뭘 말하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30년간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팔았던 거라고.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미경 언니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런가? 내가 평생 한 일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물가 상승률, 예금금리, 실질금리 이런 걸 검색해봤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평균 2.8%인데 예금금리는 평균 2.2%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0.6%씩 돈이 줄어든 거였어요. 그럼 내가 3억 2천만 원을 예금해놨는데 1년 후에는 실질 가치가 3억 1,800만 원이 되는 거네?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숫자상으로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매달 56만 원씩 원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였고요. 이런 속도로 가면 15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예금의 일부를 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먼저 인터넷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30년간 예금만 알았는데 갑자기 주식, 배당, 부동산, 펀드 이런 걸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모르는 용어투성이었어요.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는 힘들어. 하지만 매달 56만 원씩 원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다니고 투자 관련 책도 20권 넘게 읽었어요. 정말 모르는 건 인터넷에 검색해가면서 공부했죠. 특히 배당주에 대해 관심이 갔어요.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SK텔레콤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은 망할 가능성도 낮고 매년 배당도 꾸준히 주는구나. 3개월간 공부한 결과 나름의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1억 원은 안정적인 대기업 우선주에 투자하기. 배당 수익률 4에서 5% 정도 되는 것들로. 두 번째, 1억 원은 작은 부동산 투자하기. 월세 수익을 노리는 거죠. 세 번째,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그대로 두기.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하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30년간 예금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걸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엄마 미쳤어요?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원룸 투자, 임대사업, 엄마가 그런 걸 왜 해요? 관리도 힘들고. 괜히 다 날리지 말고 차라리 나 빌려줘.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매달 원금을 까먹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실행에 옮겼어요. 정말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1억 원으로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깔끔한 원룸도 1억 원에 샀어요. 1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월세가 55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불안했어요. 주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거든요. 아, 이게 맞나?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주식 앱을 처음 깔고 매일 확인하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어떤 날은 50만 원이 줄어있고 어떤 날은 30만 원이 늘어있고 이런 게 투자구나 싶었어요.
원룸 관리하는 것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세입자분이 전구가 나갔다고 연락 오면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어떤 업체를 불러야 하는지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하고 이웃 아줌마들한테 물어보고 정말 헤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첫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원룸에서도 월세 55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처음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문제 없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매달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 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구나 싶었어요. 원룸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25일이면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직접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경제에 관심이 생겼어요. 뉴스도 더 열심히 보게 되고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좋은 회사다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시장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원룸 관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물론 가끔 에어컨 고장났다. 전구 나갔다 이런 연락이 오면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제 자산을 직접 관리한다는 느낌이 좋아요. 어느 날 둘째 딸 영숙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애 학원비가 좀 부족한데 5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손녀 학원비 바로 보내줬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내 돈으로 뭔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보라고 했죠. 영숙이가 엄마가 왜 그러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변했다고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런 말 못했을 텐데요. 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주식에서 배당금만 연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룸 월세가 연 660만 원. 더 놀라운 건 주식 가격도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산 주식들이 평균 15% 정도 올랐어요. 1억 원이 1억 1,500만 원이 된 거죠. 이게 뭐야? 돈이 돈을 버는구나. 물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니까 예금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능동적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달에 예전 고객분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제가 담당했던 박영자 할머니셨어요. 어머, 순이 지점장님이시네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셨어요. 지점장님, 예금해둔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달 이자 10만 원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어르신,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글쎄요, 아끼고 아껴도 월 150만 원은 나가서 매달 140만 원씩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분이 평생 돈만 모으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르신,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서 써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그 어르신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식 같은 건 권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의 중요성은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중에 절반인 2,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놔두시고 나머지는 어르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쓰세요. 그래도 되나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행복하게 쓰셔야죠. 한 달 후에 그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점장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80년 살면서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 진작 안 갔나 싶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비로소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예금은 비상금 정도만 해두세요.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배당주나 작은 부동산 같은 것들로 조금씩 분산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달 여행 적금을 15만 원씩 넣어요. 1년에 2번은 꼭 어디든 가보려고요. 30년간 은행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구경도 해봐야죠. 작년에는 부산도 가보고 경주도 가봤어요.
올해는 속초도 가볼 계획이에요.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예금 통장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배당금 입금 문자도 받고 월세 입금 알림도 받고 여행 계획도 세워요. 같은 돈인데 이렇게 활용 방법이 다를 수가 있구나 싶어요. 자식들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예금만 하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 너희도 다양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엄마 돈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큰딸 영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보니까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 엄마처럼 갑자기 바꾸지 말고 천천히 공부해서 해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깨달은 걸 자식들도 이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당금 현황도 확인하고 월세 관리도 하고 다음 여행 계획도 세워요. 바쁘지만 즐거워요. 30년간 다른 사람들 돈만 관리해주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주식이 떨어지면 조마조마하고 월세 들어오는 날이면 안도하고. 하지만 예금만 하고 매달 원금 까먹으며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무엇보다 제가 능동적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금만 할 때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요즘은 투자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새로운 배당주는 없나, 좋은 부동산은 없나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제 목표는 앞으로 10년은 원금을 안 까먹고 살아보는 거예요. 배당금과 월세 수익을 조금씩 더 늘려서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제가 모은 돈으로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요.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30년간 예금만 믿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김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전문가조차 은퇴 후에야 깨달은 진실. 예금만이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순희 씨가 깨달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저금리 예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 2.5% 예금금리에 연 34% 물가 상승률이라면 실제로는 매년 11.5%씩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자녀들을 위한 유산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순희 씨처럼 내 돈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노후 자립입니다. 물론 무작정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주나 작은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씨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개월간의 공부, 6개월간의 불안, 그리고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더 풍요롭고 주체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분산입니다. 예금, 배당주, 부동산을 적절히 섞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